네, 오늘 광화문문화 포럼입니다. 2024년 11월. 오늘의 그 스피커는 임사비나 대학 교수님, 한의 치료와 고혈압 환자의 심대를 현진하는 발생 사망.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질병들을 조심해야죠.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후반부에 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건강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질의응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됐던 좀 한방 의료기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은 이제 치료 양방에서는 되게 약을 매일 그렇죠. 평생 먹게 되잖아요. 한의학 쪽에서는 뭐 철약이나 침 이런 거를 올 쓰고 이것도 평생 매일 해야 되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혈압 치료를 양방으로 받고 계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아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셔가지고 자기 상태를 말씀을 잘 드리셔야 돼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컨트롤 하는데 이뇨제가 많이 쓰이는데 이뇨제의 용량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외로 부작용들이 많이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면 수능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지켜서 내가 집에서 혈압을 재보니까 걱정할 수준이 아니게 잘 조절이 되네 하고 임의로 끊이시면 안 되고 꾸준히 약을 복용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의 도움을 없이 정상으로다가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해주시고, 한방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보완적인 요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여기 또 뒤에 데이터에서도 보셨듯이 침 치료랄지 다양한 물리 치료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뒷목이 뻣뻣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과로했을 때 이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만 해줘도 심근경색이나 이런 뇌졸중이 예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완요법으로 고혈압을 같이 한의사와 의사가 협조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우리 환자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하나 좀 질문하는 게 고찰의 쪽에 가깝는데 보면 네. 두 번째 고찰의. 네, 말씀하시죠. 네, 두 번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 중 네. 한방 의료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인데, 네. 약을 먹고 있는데 한방을 안 받았다는 안 받은 사람은 양약인데,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고혈압 환자의 치료는 양약보다도 한약이 더 낫다, 그런 결론으로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의 연구의 기반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성실하게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이제 연세대 심장내과 닥터와 경희대 심장내과 닥터들 심사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심사를 받는데,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셨냐면, 맨 처음에 1차 연구에서는 한 번만 고혈압 약을 받은, 그러니까 고혈압 진단을 받은 다음에 한 번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과 선생님께서 만약에 고혈압 환자로 진단을 받고 나서 성실하게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 4번은 고혈압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된다. 왜? 3개월마다 가서 약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꼬박꼬박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를 했다면 혈압약으로 이미 잘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한방 치료를 받던 뭘 하던 편차가 없었을 것이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추가 분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 한 번 받거나 두 번 그 처방약을 받은 사람은 빼버리고 네 번을 그 처방 받은 사람만 셀렉션을 해서 다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거의 유사한 유의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다가 조현주 박사가 학위를 받는 심사 받는 과정에 그 사인을 못 받으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거기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어서 그 졸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약은 안 먹고 그냥 한방 치료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 복용하면서 한방 치료까지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매일매일 그 고혈압약 먹기 귀찮은데 이거 어떻게 안 먹고 좀 드라마틱하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우리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고혈압 환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고혈압의 혈압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어느 정도의 그 스펙트럼에 아니 레인지에 그 고혈압 환자라고 그러는지 그런 고혈압 환자에 대한 좀 증상을 더 낮추는 그런 거는 뭐가 있는지 고혈압 아까는 일단 고혈압 환자라는 걸들이 이제 다른 심리라든지 관계된 걸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메디컬 데모그래피의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사실 양의학에도 지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분석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근데 한의에서도 우리 지금 임 교수님을 비롯한 상당한 분들이 그러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좀 참고하고 싶습니다. 네. 그 고혈압의 정의에 대해서는 WHO의 기준과 또 각국의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기준을 왕창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130에 90 이렇게 낮춰가지고 고혈압 환자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WHO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춘 이유가 아마도 이런 2차적으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이랄지 심근경색이랄지 이런 질환의 유병률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낮춘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혈압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하튼 저희가 그 병원에 갔을 때 24시간 혈압을 체크를 해서 그것이 보통 한 140에서 150 이상이 된다. 그다음에 그게 또 아주 많이 올라갈 때는 160 이상 간다.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특정 일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내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그 복용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관련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돌려보면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방에서도 지금 상당히 국제 논문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점점 증가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그룹을 일반 보편 건강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돌려봐서 유의한 데이터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국제저널에 발표된 게 21년, 23년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통계를 보니까 한방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표된 편은 아니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발표된 편이고, 2019년에 이게 국내 저널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한한의학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논문으로. 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 박사님 말씀의 그 기준, 그 고혈압의 기준이 각 나라마다 틀리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생물 선생님이 의사셨어요. 네. 그때 그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봤더니 정상 수치가 자기 나이에 90을 못한 것이 정상 수치라고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60대 가서 60살 때 가서 혈압을 재니까 154예요. 예. 그러니까 60볼트에 90이면
150 정도니까 정상 네.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의문이고 네. 나이가 들수록 기관들이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80이면은 80에 90을 못 되면 170까지 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네. 그래서 예. 그 질문하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이 있다면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 치료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고치는 거, 네. 정상, 언젠가는 정상 네. 혈압을 내려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그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방 관리,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좀 아주 좀 고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네. 평생 먹는다. 그래서 저희 같은 환자들은 양방에서는 일생 동안 한번 고혈압에 일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혹은 한방에서는 고치는 방법은 없는지. 네.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연세가 드셨을 때 혈압을 120에 80으로 그 보통 정상 혈압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혈액을 뿜어주는 그 기운이 있어야지 이 활동하는데 원만하게 원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하나의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혈압을 정상 수치로 보고 그 수치 이상일 때 약을 복용하는 게 더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추가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그것이 이제 데이터가 확보가 돼서 더 정확한 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으로 이거를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드라마틱한 그 대체 방안이 없을까? 저희가 그 한의는 두 가지입니다. 대체를 아예 A를 B로 바꾸느냐, 아니면 보완, A는 그냥 두고 B를 보태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보완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고,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진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몇몇의 경험에 의해서는 그 약을 먹지 않더라도 내가 그 건강 관리 잘 하고 스트레스 조절 잘해서 충분히 복용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특히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열에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고집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갑자기 가셔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번거롭더라도 그냥 꾸준히 들어주시면서, 만약에 부작용이 난다든지, 뭐 잠이 잘 안 오는다든지, 아니면 밤에 소변이 잘 마렵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약의 양을 좀 조절한다든지, 다른 대체 보완 요법을 조금 더 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평소에 제가 좀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스포츠 의학이라든가 이런 게 근육을 움직여서 고치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침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스타일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동영상 보면 수십 개를 몸에다가 이렇게 찔러놓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왜 꼭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그걸 꼭 몸에다가 찔러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를 뽑는 게, 그거는 조금 이해는 가긴 한데, 사실 그게 전체적인 혈액량에서 유의미한지 그런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제 전공에 딱 맞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니들을 몸에 하는 인베이지브하게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이시거든요. 저희가 0.25mm입니다. 그 두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두께가 그 길이는 이제 30mm에서 40mm 정도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 1촌이다 그러면 한 2cm 정도가 삽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촌 한 2cm가 0.25mm의 두께가 이게 들어갔을 때 그 터치가 되는 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으로 보면 거의 한 40개 정도가 한 2cm를 쫙 줄을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극되는 그 자극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기를 조절한다, 뭐 혈액순환을 조절한다 하지만 그거에 들어가서 생리학적인 거를 보면 그 면역 기능을 엄청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 말이 침이고 말이 니들이지 몸의 세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칼이 들어온 거랑 진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자극이 들어왔는데 우리 내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들어온 적에 우리가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정렬을 해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을 놓고 우리 인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러한 면역 반응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침을 맞지 않아도 좀 쉬면은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강력하게 한의원에 가서 여기 좀 뻐근해서 왔어요. 여기가 뭉치는 것 같아서 왔어요. 하고 치료 받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침을 맞은 사람들이 고혈압 때문에 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허리 아파서 맞고 무릎 아파서 맞고 뭐 배 아파서 맞고 이런 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통계를 돌려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내가 어떤 그 병명을 가지고 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가 불편하다 하면은 1차 진료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의사분과 잘 대화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의료제도가 좋은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한 번 침 맞으면 100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초지는 조금 많지만 제지는 한 4, 5천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맞을 때마다 제가 100불씩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맞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은 그 한의과대학 나온 그 한의사분들이 또 다양하게 그리고 젊은 한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다도 더 아주 지극하게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그 한의원을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침도 많이 맞아봤고 주변에서 또 미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도 거기서 침 도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네, 내과 맞습니다. 의사였는데 시술도 하고 네.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그 경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파스 동전 파스라고 네. 보통 하죠. 그러면 병원 가서 침 맞기 전에라도 저희가 경혈만 대충 알고 거기에 그런 종류의 파스들을 붙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좀 우리 국가적인 비밀인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침을 못 놓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고법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의사는 침을 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크마트라 그래갖고 국제적으로 학회가 있어요. 의사가 만든 학회거든요. 올해 제주도에서 학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은 한의사가 회원이고 다른 나라는 다 의사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외국에 있는 의사분들이 침을 굉장히, 그리고 또 솔직히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도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제저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에 이제 베이스 스토리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었냐 하면 요새 ESG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거기에 보시면 그 한강의 그 약물, 유의한 약효 성분을 가진 생약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거를 영국에 있는 요크대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137개국 중에서 한 41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위 한 30%의 그 한강물이 약물에 오염되어 있는 걸 저희가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먹는 고혈압 약의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런 그 약물들이 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침은 찔렀다가 빼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몸에. 그냥 우리 그 몸에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들어간 것도 거기에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찔렀다 뺐을 뿐인데 그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통작용이랄지 이런 거를 유도하려면은 많은 진통제를 먹게 되면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침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 친화적인 치료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미래에 가면 아마도 이 양약의 그 진통제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권장하는 치료법으로서 침 치료를 권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혈자리를 자극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혈자리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온 몸에 있는 혈자리를 이제 수혈이라고 하는데 6달월변을 붙여가지고 그 수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경혈, 그다음에 기혈, 아시혈. 그 아시혈이 어디냐? 이렇게 누르면 아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아이야, 아시 이런 그 음을 따서 만든 그 혈명이 아시혈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아팠어. 여기 누르니까 아파. 거기다 붙였어. 그럼 그 아시혈에다가 자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부는 이제 좀 요즘 안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다 하시는데 고혈압을 알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고혈압 연구원들 중에서도 이제 요즘 홍삼을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면 산종류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러니까 홍삼은 괜찮아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산종류를 고혈압 위험군이나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제저널에서 이 캠 쪽에, 그러니까 한방 쪽에 대표적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순위를 매기는데 1등이 진생에 관련된 저널이에요. 그래서 그 진생을 내세워서 저널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인삼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활발하고 많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추적이 되어서 그 부작용이랄지 또는 뭐 유효성이랄지 이런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그 홍삼을 국가적으로다가 해가지고 연구도 해서 보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 홍삼도 물론 뭐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좋고 그런데 한방병원이나 이제 이런 데 가시면은 보종익기탕이랄지 이런 약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인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질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드시면 더 적절하게 몸에 맞는 그런 약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한방책에 독삼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을 하나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질환에는 세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홍삼도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근데 그거를 좀 잘 처방을 만들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약효는 조금 그거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또 부작용도 그만큼 컨트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고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고혈압이 아닌 저혈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혈압에는 보면은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또 발생 원인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되고 또 어떻게 생활하면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혈압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거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하면은 저혈압을 좀 예방할 수 있다든가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혹시 무슨 저혈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저혈압은 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전공이 경혈이다 보니까 침을 놓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스탠바이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가 자기 내부에 있는 기를
아주 평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fMRI로다가 측정을 해보면 아무런 자극이 없었을 때의 상태를 디폴트 모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디폴트 모드를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언제든지 가장 스테이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지금 이런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이런 문제로부터 좀 평온한 상태의 어떤 생리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 맨 처음에 나오는데 호흡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448 호흡법을 주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337 호흡법을 밀고 있습니다. 왜냐? 맨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호흡법을 하게 되면 두통이 오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혈압에도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컨트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이제 바로 우리가 몸에 앞선에 인맥이 있고요. 뒷선에 동맥이라고 있어요. 음의 총괄, 양의 총괄이 이렇게 딱 있다고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번 자세를 고추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음과 양의 순환을 정확하게 잘 돌아간다 생각할 수 있게 또 어깨에는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힘을 딱 푸시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혀를 살짝 입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해놓고 눈은 전방 1m 정도를 개슴칠에 내다보시고 이렇게 호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멈춘 다음에 천천히 7번을 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다시 들이쉬기를 셋 들이쉬고 셋 멈추고 7 내리시고 요거를 많이도 하시지 마시고 한 10번만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복잡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이 생각을 빨리 해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흡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고 이러면 저희가 불수의 신경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하는 근육이나 이렇게 불수의근이나 이런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이 뇌의 디폴트 모드를 아주 양질의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제가 하버드에 가서 1년 동안 뇌영상의학센터에서 진단 학 교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거기 분들도 이런 명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가시면 오늘 가실 때 기억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다? 한방 첩약보험이 육계 질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딸, 며느리, 손자한테 언제든지 가서 진료를 받게 안내를 하겠다라는 점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호흡을 내가 임 교수는 337이고 하버드는 448이라 그랬는데 나는 일단 337부터 시작해 봐야지 하고서 한번 337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냥 편하게 쉬시면 돼요. 코로 해서 코로 해도 되고 코로 해서 입으로 해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을 개슴칠에 앞으로 1m 전방을 내려보라는 거는 눈을 감게 되면 또 망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눈으로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내리 깔아서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m 전방으로 자연스럽게 내려다보면서 혀를 약간 입천장에 대라는 거는 우리가 진액이 생산되게 되면 또 우리 서큘레이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침이 고이면 삼켜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체내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요. 열강해 주신 인사드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여러분들 예쁘고 아주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강연 30분에 질의응답 30분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잠시 음악 한곡 들으시고 그리고 이 교수의 본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리오 그리고 아람브라 분전의 추억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 김준택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조찬 모임에 함께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에 연주를 해본 게 5손가락을 군대 있을 때 분할병으로 몇 번 조찬도 연주 몇 번째인데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워킹 인 리오라는 음악은 이제 브라질 삼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루이즈 분파라는 이 음악 다 아실 거예요. 흑인 올 때 주제가 됐던 그게 이제 작곡자인데 아주 상큼한 정말 산책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의 곡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실 만한 아람브라 분전의 추억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얽힌 사연이 있는데요. 그 타레가라는 이제 기타리스트이자 작곡자였던 스페인의 이제 연주자였는데 이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음악가들은 연주도 하지만 또 제자를 길러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분이 꼰차로인이라는 이제 자기를 후원했던 그리고 후원자이자 레슨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레슨만 해야 되는데 후원만 받아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연주를 했겠죠? 하고 멋있게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시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아람브라 분전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분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뭔가 감명을 받아서 곡을 쓰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은 스페인의 그런 정서, 그 다음에 이 시련을 당했던 이 사람의 아픔과 또 뒤에 부분에서는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아람브라 궁전이 아랍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인데 그런 느낌, 또 스페인적이지만은 않은 오묘한 느낌이 아주 예술로 남는 그런 곡입니다. 아람브라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임사비나 교수 본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임사비나입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생명의 정환 그 FP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그 전통 있는 모임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로 그 시간 강사를 빼고도 그 강의를 한 게 31년째거든요. 그래도 항상 그 학부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도 항상 긴장이 됩니다.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자료도 또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혈압 합병증과 한의 치료해서 제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목차를 보시면 첩약 의료보험 확대해가지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목차가 맨 뒤에 제 발표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드릴 말씀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들께 가장 유익하고 또 끝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갔을 때 한의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시술을 하고 이렇게 뜻을 펼쳐나가기 위한 그런 연장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를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1987년도에 한방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 의료보험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제도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전통이 깊어지니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덕분에 또 최근 20년부터 1차 시범 사업으로 첩약 의료보험을 3개 질환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첩약 건강보험을 6개 질환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월 29일부터 6개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초기에는 월경통이랄지 안면신경마비, 이런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면 뇌질환과 후유증, 2단계 사업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또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거에 더해서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1차 시범 사업 때는 65세 어르신들께만 혜택이 갔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차 시범 사업 때는 환자 본인 부담률이 50%밖에 안 됐었고, 게다가 한의원에서만 혜택이 됐다면, 이제는 한의원, 한방병원, 그 다음에 또 병원을 보시면 한방 진료실이 있는 그런 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약간씩 다르지만, 그런데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서 질환별로 20일까지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일이라 그러면은 2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2제 갖고 낫는 병은 좋지만 낫지 않을 경우는 어떡하냐, 여기에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실손보험이 안 들어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에서 또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적용 질환에 대해서 기능성 소화불량,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알레르기성 비염, 요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월경. 질환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만, 허리 아프시면 가셔서 진단 받고 치료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가서 받으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좁지 않고 여러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질환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 연구 주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의 유병률과 합병증을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2023년 12월 8일 발표인데요. 만성질환 유병률 중에서 보시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죠. 남성과 여성. 그 중에서 이제 남성의 고혈압을 보니까 25.2에서 28.6. 그 다음에 여성의 유병률은 고혈압이 16.6에서 18.3.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고혈압이 조금 더 많으신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 2007년에서 2021년까지의 유병률 환자 수 추이가 보이는데, 2007년 대비 2021년 증가비가 자그마치 2.17배, 여성은 1.75배, 이렇게 상당히 조절이 되지 않고 더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지역별로 또 분류를 해본 건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어디에 사는지에 차별 없이 거의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합병증을 보시면은 관상동맥 질환이랄지 뇌혈관 질환이랄지 이런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고혈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합병증, 심각한 합병증이, 또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도 가게 되고, 그런데 누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큰일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의원에 내원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과나 이런 데 가서 고혈압 약을 받으시거나 당뇨 치료를 받으실 때 내과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편은 아니시거든요. 한방 치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포스터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의사분들한테 과연 정말 그런지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엄격하게 RCT로 해서 무작위 대조군을 해가지고 한약도 있고 침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보고가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논문에 많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좀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아주 확실한 그런 데이터로 증명을 해보일 수가 있을까? 저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한방 치료를 이런 걸 받게 되면 어떤 질환에 유효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곰곰이 한 끝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최근에 고혈압에 대한 침 치료의 유효성이랄지 또 파킨슨병에 대한 침 치료의 유의성에 대해서 발표된 여러 논문들인데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라면 이거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마침 여기 이 축적된 이런 데이터를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우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저는 사실 실험실에 있으니까 동물 실험이랄지 이런 거를 주의로 하고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 선생님이랑 조인해서 주로 하는데 2015년에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IRB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IRB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기관에서 또 오픈을 해주면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딱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좋은 데이터가 딱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시도 끝에 이거를 이제 좀 더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연구 방법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 데이터가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표준화를 해서 만들어준 표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서 고혈압으로 2006년에서 2007년 그 사이에 진단을 고혈압으로 받은 사람을 이제 셀렉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니까 한 4만 여기 위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68,457명이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68,457명 중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빼고 한 5만 얼마가 남고, 거기서 그 남은 그 고혈압 환자를 한방 의료기관에 2회 이상 그 진료를 받은 사람과 전혀 받지 않은 분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방 의료기관에 그 이용을 하신 분들은 한 18,000명 정도 되고, 그 하지 않으신 분은 4만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이 이제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그냥 비교를 해버리면 데이터의 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통계적으로 그 조건을 맞춥니다. 나이도 맞추고 뭐 사는 지역도 맞추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맞춰가지고 그 분들을 그 두 그룹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뭐 심근경색이 발생을 한다든지 뇌졸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정말 그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편차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비교를 해보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대상 기초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 그룹을 이제 나누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요 두 그룹을 이거는 이제 크루드한 데이터죠. 아직 서로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PSM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두 그룹을 18,242명으로 똑같이 맞춘 그룹입니다. 그래서 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나 있나를 검증을 해보니까 요게 만약에 1값 이상으로 나오면은 두 그룹 간에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제대로 못 맞췄다라는 건데, 이렇게 PSM으로 맞추기 전에는 여기 간혹 여기 보시면 플럭추에이션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거를 PSM으로 맞추고 나면은 다 0점대로다가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이제 이거는 서로 비교를 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볼 만하다라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무엇을 봤냐면 주요 심혈관 사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심혈관 계통의 사건이 발생한 걸 모두 모아서 데이터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이제 두 번째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 하드어택이 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스트로크가 온 거, 요거를 네 가지로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유의하게 변화가 된 것이고, 여기 스트로크나 인팍션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샘플 사이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샘플 사이즈를 확보를 한다면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무병 생존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앓고 이제 맨 처음에 이 대상자가 됐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씩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생존을 했느냐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요 까만 데이터가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요 빨간 데이터가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경사면이 가파르다는 거는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의하게 유의성 평가를 해보니까 아주 유의하게 두 그룹의 무병 생존율에도 차이가 있더라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험비죠. 뇌졸중 위험비인데 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비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PSM 여기에서 0.84잖아요. 그러니까 한 16% 정도가 덜 위험하다. 한방 의료기관 비이용군에 비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여기 16% 또는 여기 all cause mortality라 해서 전체 원인 사망에 있어서는 한 25%까지 덜 위험한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 요거는
뇌졸중이 발생했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분들만 또 거기서 그 셀렉션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사망에 이르는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대부분 이 한의 의료기관을 사용한 분들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 별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한방 이용군의 그 대상 질환에 대해서만도 또 무병 생존율에도 유의한 차이가 여기서는 이제 별표가 요 두 줄에만 있고 스트로크나 여기에서는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스트로크는 아무래도 사망자가 발병하면 바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뒤에도 뇌졸중 관련된 질환이나 허혈성 심근경색이랄지 이런 병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무병 생존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한방 의료기관 이용군의 뇌졸중 연관 사망 및 심혈관 사망의 위험비에 있어서도 모든 그룹에서 그 스트로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게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가 유의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연구 기획을 해서 30명이면 30명, 이렇게 150명이면 15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임상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건평원에다가 병원에서 우리는 이런 환자를 봤으니까 비용을 지불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심사를 넣으면 그 건평원에서 심사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병원으로 그 비용을 지급해 주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얻어진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학생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리기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환이 됐던 좀 그 한방 의료기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그 한방 의료기관 이용군에 비해서 주요 심혈관 사건, 전체 원인 사망, 심근경색증, 뇌졸중 발생률과 뇌졸중 연관 사망률, 뇌출혈 뇌졸중 연관 사망률, IHD 연관 사망률, CSD 연관 사망률 등 이런 모든 데이터에서 유의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계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데이터에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내가 아프신 분 치료했다 하고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입력한다고 해서 돈을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 와서 무슨 한약을 먹었다, 침치료를 받았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이분이 어떤 처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느 혈에다가 트리트먼트를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 디테일한 데이터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으면 좀 더 가치 있는 그 구체적인 그 결과값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그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요거를 그 병원의 차트와 연계를 시켜서 연구를 하면 좋은데 요새는 또 개인정보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양방이나 한방이나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푸느냐가 지금 숙제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혈압의 경중에 대한 정보가 지금 있었다면 경증 환자에게는 어떻고 중증 환자에게는 어떻다라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낼 수 있으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려면 RCT를 해서 많은 그 샘플을 확보해서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또 숙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신력 있는 데이터 그리고 모든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향후 연구 방향, 그래서 건강검진 코호트랑도 또 연결을 해서 그 추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내용은 간단히 마치고요. 이것을 이제 연구할 때 우리 정혜진 한의학 박사 또 조연주 한의학 박사가 수고를 해줬고요. 요거는 이제 대한한의학회지에 그 출판이 됐고, 또 이거는 아큐펑처 침에 대한 거죠. 침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심혈관 위험 요소에 대해서 거의 같은 컨셉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서 국제 저널에 아큐펑처 인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 결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의사들이 영국에서 출판하는 저널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투고를 하니까 아주 흔쾌히 억셉트를 해줬는데, 요거는 고혈압이 아니라 당뇨병에 대해서 똑같은 컨셉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중추적인 그 인재들이 그 협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 교수님의 연구 결과 그리고 그에 관한 질의응답이 모두 끝나고요. 생일자 파티 그리고 이인자 회장님의 인사말 그리고 다음 달 계획이 발표되고 모든 스케줄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한방의료 그리고 한방의료의 유의미성, 우리 생활과 밀접한 한방의료의 접근성에 관한 아주 의미있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회장님의 인사말 보내드리면서 권태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수시가 있어서 아마 교통도 어려움이 있었을 수능 교통도 어려움이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까 임선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원이신 정원 대표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다음 달 12월 달에는 우리 마이저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동석 작가님 미술 관련 이분이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린 화가 장자 자크로이 거기에 관련된 걸 아마 재미있게 또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저희가 강사 이제부터 1년 강사 풀을 만드는데 내년에도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주 좋으신 주위에 강사님들 계시면 또 추천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 2024년도 마지막 모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좋은 강의도 듣고 또 회원님들께 대해 모임도 도둑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욱TV였습니다.